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노동계에서는 구조 개혁이라면서 거센 반발을 예고했지요. 과연 정부가 말하는 구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안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오늘은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 취재하고 있는 성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노동시장 구조 개혁안, 비정규직 종합대책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정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청년 세대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은 일종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 환경을 비정규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는 걸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과 맥이 닿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 과보호로는 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지나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결국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입니다. 과보호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그동안 상당히 제한돼 왔던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셈인데요. 결국 고용과 해고가 쉽고 낮은 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늘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에 이 같은 방침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 이런 말들을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닥쳐올 일이지 닥친 게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이 정부의 안대로 실현됐을 상황을 비정규직 노동자 장그래 씨 예를 통해서 그려보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살펴보시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장그래 씨가 정말로 나와 있군요. 네,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장그래 씨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시간이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현실화되면 정규직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으로 늘어납니다. 4년의 시간을 견뎌서 정규직이 된 장그래 씨가 이번에 만나게 될 벽은 일반 해고입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정부 방침대로 일반 해고 요건이 완화되면 업무 성과가 낮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 성과와 근무 태도에 대한 평가는 모두 사용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사용자의 자의적 평가로 얼마든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노동자는 사용자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의 눈밖에 나는 행동의 대표적 사례인 노동조합 활동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성과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면은 해고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근무 태도라든가 예. 혹은 업무 성과가 떨어졌다라는 이유를 들면은 얼마든지 일반 해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 상당히 해고에 의한 불안에 항상 시달리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일단 정규직이 돼서 조용히 잘 버티면 그 후에 노후는 보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장그래 씨가 가까스로 정규직이 되어 사용자의 눈밖에 나지 않고 오랫동안 버티더라도 예.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은 사실 어렵습니다. 임금 피크제 때문인데요. 예.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정년 연장이 자연스러워졌고 내년부터는 정년 60세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에서 선택한 방법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예, 보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란 말 그대로 임금의 최고점을 두고 최고점 도달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임금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정년이 늘어나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임금 삭감을 통해 이 비용을 벌충하겠다는 것이 임금 피크제의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 일하는 만큼 더 적은 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현실화되면 장그래 씨는 비정규직, 일반 해고의 위험을 넘어서도 저임금의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좀 오래 일하는 대신에 한 번에 받을 돈이 적어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임금 피크제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비용 절감을 통한 청년 세대 고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임금 피크제를 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재계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주장하며 내놓은 자료들은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4에서 5년 사이 18만 개의 일자리와 31만 명의 정규직 채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에 오류가 많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당장 국회 입법조사처조차도 임금 피크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청년 세대 고용이 앞선 통계처럼 획기적으로 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입장을 반박을 한 거죠. 획기적으로 늘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 늘지 않는다고 말한 근거는 뭡니까? 네, 정부와 재계가 제출한 통계는 모든 노동자가 정년 60세까지 끝까지 정년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방한함 전 고용노동부 장관조차도 2010년 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노동자가 67.1%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좋건 싫건 남성은 평균 55세, 여성은 51세에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 모든 노동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전제로 나온 통계 31만 명의 신규 채용과 18만 개의 일자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숫자가 됩니다. 예,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을 더 늘릴 수 없다면 그래도 돈을 축적을 해서 고용을 추가적으로 창출하면 그것도 장점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비용이 모두 청년 세대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쓰일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임금 피크제 도입을 강제하는 대신 절감된 비용을 고용 창출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법적인 대비도 없습니다. 기업 사용자의 선한 의지만을 믿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30대 재벌 기업이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는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임금 피크제가 만약에 시행이 되면 임금 체제 자체가 체계가 바뀌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기업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 임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임금 단체 협상을 변경해야 하고 노동조합이 없어서 임단협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 규칙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노동자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정부와 재계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아무리 강하게 도입하려고 노력해도 지금까지 도입이 어려웠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이 현실화되면 사용자들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 한결 쉬워집니다. 취업 규칙을 노동자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 개선안은 합리성이 있는 취업 규칙이라면 노동자에게 불이익 변경을 하더라도 과반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힙니다. 취업 규칙을 사용자 편의대로 변경하게 되면 임금 피크제뿐만 아니라 해고 규정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 혹은 징계 규정들도 생겨나서 사용자에게 의해 노조 활동이 탄압받을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예, 이마트 경영진의 경우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실제로 이마트 경영진의 경우 취업 규칙을 바꿔서 노조 설립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행에선 이 같은 지시가 불법이지만 정부의 구조 개선안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불법의 논란도 없이 취업 규칙을 바꿔 임금을 깎고 해고를 하고 노조 활동을 탄압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직장을 얻어도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현행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은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사정이 합의한 문구를 직접 보시겠습니다. 55세 이상의 경우 절대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는 파견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 금지 업종에는 파견이 거의 불가능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정년 연장 이후 고령 노동자들은 대부분 파견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문구는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소득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전문직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들 예로 들은 것 중에서 전문직이지만 파견이 허용하지 않는 거, 의료업계 종사자들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전문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네, 합의문이 명시하고 있는 기준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관리직과 전문직 업무인데요. 예. 이 업무에만 속하는 업종이 400여 개가 넘습니다. 초중고 교사와 기자, 영업직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됩니다. 또 앞으로도 전문직이라는 이름을 어떤 업종에든 붙이게 되면 그 업종에도 파견이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문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역시 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분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표준직업분류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용자 측이 전문직임을 주장하면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더구나 이렇게 새롭게 파견이 허용된 전문직은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기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평생 파견업이 허용되는 겁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장그래 씨는 4년의 비정규직 기간을 지나 정규직이 돼도 일반 해고 제도를 통해 해고됐다 다시 파견직으로 재입사해 평생을 파견 노동자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노동계에서 이러한 구조 개선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만을 쫓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했고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외부의 경제 환경도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결국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시스템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사업장부터 공략하고 나서게 됩니다. 정부와 재계는 전체 노동자의 7.4%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을 양극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은 392만 원인데 비해 전체 노동자의 26.4%를 차지하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그 3분의 1 수준인 135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가 전체 표본의 상위 7.4%와 하위 26%만을 비교한 것이라 정확한 노동시장 구조를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정부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소위 철밥통 대기업 정규직들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주도하며 시장을 경직시켜 비정규직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도 적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왜 그렇게 정규직 과보론을 주창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고용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개혁안을 해야 된다. 이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살펴보면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속연수는 2011년 기준 평균 5.1년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일하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단 1년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단기 근속자의 비율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35.5%가 단기 근속자로 이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반면 10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장기 근속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18.1% 수준으로 이마저도 OECD의 꼴찌입니다. 예.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용 유연성이 상당히 높은 나라군요. 네, 이미 어느 나라보다 고용 유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경직으로 고용이 줄고 양극화와 청년 실업이 심화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경련이 건의했던 사항과 거의 일치한다. 사실상 대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지요. 네, 그래서 이번 구조 개선안이 재계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란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경련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2014 규제개혁 종합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건의사항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명확화, 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등 노동부의 노사정의 합의 초안과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의 주문에 정부가 호응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예, 노동계의 목소리는 어느 하나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 노동계가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고 있지요. 내일은 총파업을 예고했던데요. 네, 당장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예. 전국의 모든 민주노총 사업장들이 서울로 집중해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96년 노동법 개정에 반대했던 총파업, 즉 노개투파업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시에도 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골자로 했던 노동법 개정에 맞서 총파업을 전개했었고 결국 노동법 재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노동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 청년들도 이번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에 명확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번 구조 개선안의 당사자로 지목된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와 구조개혁안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노사정의 합의로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도 제조업 분야를 비롯해 일부 산별 노조들을 중심으로 이번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속연맹 등 한국노총 일부 산별 노조들은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청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또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데 노동계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그런 현실인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취재 부탁드립니다.